오늘 그 이제 처음 선비문화 축전 그 선비문화 학교 처음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요거 내용을 좀 바꿔보자 컨셉을.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면 그 전통 사상으로서의 유학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보다 그 전통 사상이라는 게 과연 오늘날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비판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는 취지로 올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상을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고 무조건 찬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하던 비판을 하던 그걸 알아야 비판하거나 뭐 칭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 사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그 김기 선생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 강좌가 두 강좌인데 하나는 이제 전통 사상 입장에서 이제 전통 사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 입장에서 전통 사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현대에서 전통 사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주도하면서 이제 할 거고요. 지금 이번 거는 이제 그 전통 사상에 중점을 두고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그렇다고 공자니 뭐 이런 거를 하자니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저기한 것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 홍성이 이제 그 결성현하고 그 홍주목이 합쳐진 건데 이 결성현교는 이 결성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성현에 그 저쪽 서부면에 가면 지상 김복환 선생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상 김복환 선생의 그 사상을 보는 게 어떤가? 왜 그러냐면 지상 선생은 그 1960년에 태어나셔서 1924년, 25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같이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적 모습이 다 나타나요. 일각에서는 이 홍성이라는 곳이 위정척사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요즘 말하자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지산 선생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산 선생은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위정척사로서 서양 문명을 배척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파리장서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지산 선생 문인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그 계몽 쪽으로 많이 돌아서세요. 특히 이제 1927년도에 신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구한말의 위대한 그 유학자 중에서 전라도 쪽에 있던 노사 기정진 선생,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화소 이양로 선생, 간제 전우 선생, 그쪽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산 선생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개신유학적 사고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유학을 얘기하면은 뭐 산업공상이나 얘기하고 여성차별 그런 데서 나온 게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버리고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젠더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산 선생 문인들은 그런 걸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형평사 운동이라 그래서 천민들의 권위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문인들이. 특히 지산 선생 그 막내 아드님이 김노동 선생인데 그거는 뭐 신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그러니까 지산 선생은 유학자이시지만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진짜 오늘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에 다시 그분이 나오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아까 그 김기 선생님은 한학자세요. 한학의 이제 대가시거든요. 특히 이제 그 주역이라든가 이쪽에는 아주 탁월한 그
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 대해서도 또 대단하시고 또 지산 문집 가운데서 그 시 부분을 직접 다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학위는 주자학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특히 그 지산 선생이 그 했었던 그 통감이라는 게 있어요. 주자 강목 그쪽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빙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작년에도 강의를 하셨거든요. 요번에는 좀 옛날 그 고래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 현대적 사유 방식에서 어떤 동양 서상을 좀 접근해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산 선생님은 뭐 오늘 제가 연보를 준비를 안 했는데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지산 선생 연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지산 선생님의 사상을 들어가면 어려워요. 뭐 성리학이 어떻고 이기론이 어떻고 사단칠정, 뭐 인심 도심 이런 얘기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그 또 시를 갖고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시 같은 거. 예. 그래서 옛날에 지산 선생님도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인이. 근데 그 성리학 서적에다가 그걸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저작에 쓰지 못하는 성리학 서적이나 도덕 교과서에 쓰지 못하는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시 속에는 지산 선생님의 그런 애틋한 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 속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라 어떤 정감 넘치는 감정. 이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기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지산 선생의 시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 선생님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산 선생님은 제가 한 2년 전에 문집의 일부분을 이제 번역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함으로써 인연을 맺게 됐는데 번역하는 과정 중에 참 눈시울을 적시고 제가 번역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또한 한국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느낌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뭐 그렇게 해서 밤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 그리고 유학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 유학자 하면 이거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손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근대화부고 또 새로운 어떤 사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던 걸로 봐서 거의 어떤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그런 측면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선비가 단순히 어떤 정치 이념이나 뭐 어떤 도덕 의식 그걸로만 바탕으로 하면 사람이 참 이게 고리타분하고 특히 지금 시대에는 잘 먹혀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도학을 갖추었으면서도 어떤 실용적 경세 사상 동시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다.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산 선생님 그 시를 번역하다 보니까 시가 한 150여 수가 되어 정확하게는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 150수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뭐 시는 잘 짓지를 못하지만 시 짓는 공부도 하고 하는데 시를 굉장히 문학성 있게 굉장히 이제 잘 엮어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서 시 공부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 전체를 보면은 뭐 제가 지산 선생님 시는 다 번역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다 보면 이게 주제가 없으면 이 갈래가 서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회상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다시 살피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여기 이제 유인물 교재에 보시다시피 주제는 이제 우국, 이제 나라를 걱정한다. 저분이 이제
그 망국의 그 순간에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비로서 기계에 있는 선비로서 그 치욕감도 느꼈을 것이고 울분도 느꼈을 것이고 좌절감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은 참 우리로서는 뭐 쉽게 짐작하기 좀 어려울 거다. 그 심정.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목숨 걸고 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산 선생의 그 우국 정신, 우국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아주 사무치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뭘로 드러내느냐? 시로 드러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세계를 선비들로서는 그 시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수단밖에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악을 통해서 내 답답한 마음 또 내 기쁜 마음을 이제 읊어내잖아요. 그래서 왜 음악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학자들은 시를 가지고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 속에는 진정, 진심이 묻어난다. 저는 늘 그렇게 봐요. 저도 이게 다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20대부터 그 시를 쭉 지었던 게 요즘 와서 제가 이 시집을 한번 내어보려고 쭉 읽어보니까 그 나의 일생사가 제가 썼던 시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시집을 내면은 저에 대한 기록은 따로 할 게 없고 시만 읽으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 순간에는 이걸 어떻게 엮어내지, 이 문장을 어떻게 짜넣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의 솔직한 심정이 거기 싹 다 들어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저는 시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산 선생 같은 그 시를 읽어보면 진정을 그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군데군데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글을 괜히 장난삼아 짓지 않아요. 정말 의미 있을 때 옛날 어른들은 글자 하나하나 쓰는 것 하다못해 비문을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글자 수를 줄일까? 이 크면 비를 큰 거 써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 어쨌든 이 글자를 산문도 축약을 지켜야 되고 시 같은 경우도 넓은 여러 가지 희노애락 여러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담으려면 이게 뭐 5원이면 5원, 7원이면 7원 한정된 글자 속에 담아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축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 축약이 아름답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국시와 이 우국이 굉장히 가슴이 많이 와닿아요. 이분이 애국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쪽으로 보면은 우도는 뭐냐? 이제 이분은 유학자 아닙니까? 유학의 도에 대해서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점차 이게 쇠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유학자로서 유학의 도가 쇠약해지는 것에 대한 근심, 그것 또한 이제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나름대로 그 유학자이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리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성리 사상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 드러낸 그런 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그 철석 같은 장구요 그런 선비라 할지라도 사람이 어찌 사물을 보고 꽃을 보고 물을 보고 느낌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인위적인 것을 다 제하고 이 생명체로서 원초적인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시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정 자신의 뭐 사상이나 이념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자기만의 한 생명체로서의 어떤 울부짖음 그것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도 있더라. 그게 이제 서정이라고 하면 되겠고 이제 회고는 이제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뭐 젊을 때 인생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정사 집안의 일 뭐 이런 것들 또 나라의 옛날에 이제 그 젊어서 뭐 벼슬살이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런 과거를 또 회상하는 그런 작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이제 무너져가는
성리학이 무너지니까 윤리강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이제 유학자로서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셨겠죠. 그럼 이제 그 주제는 다양한데 일단 이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이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지금 몇 번 강의할 동안에 제 직감으로는 야 굉장히 재미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의 당사자의 직접 이제 읊으신 작품이고 또 그것이 그냥 옛날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호흡 속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또 다음 시간 들으시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 이제 시가 이게 이제 저도 좀 이제 한마디 하면 여기 이제 아까 최공도 선생은 이제 그 음악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게요 이분들이 한 시를 쓸 때요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김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논어에 보면은 시 301원 2페이지와 사무사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읽는 사람은 사무사래요. 생각에 나쁜 게 없는 삿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에 삿된 마음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3살에서 15살 사이에 있는 여자아이들, 소녀들이라고 봐요. 그 소녀들은 꽃을 보고도 눈물을 짓고 날아가는 새들 보고도 눈물을 흘려요.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 그게 이제 우리말에는 그 순수한 마음이 없는데 일본 말에 이제 모노 아레 아레라는 게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면 시가 돼요. 그걸 소리로 표현하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성리학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이 되면은 뭘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듯이 나라 걱정, 도 걱정 이런 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라든가 노래 같은 거 보세요. 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게 자유분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소녀의 마음이 도라든가 나라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순수한 마음을 끄집어낼 겁니다. 도 속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하시면은 음악이라든가 미술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동양은 시를 모르면 음악을 못하고 미술도 못해요. 가장 기본이 시예요. 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럼 뭐 노래하는 사람이 시를 모르면은 그 노래 못하냐? 음악 못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리 못하냐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모노아레 아레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모르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게 시예요. 그걸 오늘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바로 그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첨삭을 했습니다. 네. 잘난 체를 좀 아니 했네. 또 보조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야 네. 이해를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우국시의 지산 선생님의 이제 우국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에 이제 그 지산 선생님 시를 하기 전에 그 옛날 더 이전에 그 우국시의 하나의 모범이 되는 그런 작품들도 또 한번 섭렵해보고 가는 게 이제 단조롭지도 않고 다채로워지고 그죠? 지산 선생님 시를 한다고 해서 그건 딱 하면 또 이제 또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산 선생님의 어떤 그 시의 우국시의 모범이 될 만한 옛 사람들의 어떤 작품들 그것을 우선 이제 또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경 중에 시경은 사서삼경 속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시경은 말 그대로 이제 시를 모아놓은 이제 책으로 그 북방 문학의 이제 대표작이라 그럽니다. 남방 문학의 대표작은 이제 초사라고 그래요. 초사, 초나라 초자에서 말씀 사자. 초사고 북방 문학의 이제 대표적인 책은 이제 시경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 이제 유학의 사서삼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속에 그 시경의 왕풍이라고 하는 그 속에
서리, 그러니까 기장서자에 떠날 리자, 서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서리. 그래서 근심 숫자를 붙여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뭐 시를 짓거나 문장을 쓸 때 서리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장서자에다가 떠날 리자에다가 근심 숫자를 붙여요. 서리수. 자, 이게 문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국의 근심. 그렇게 되는 거라. 그 옛날 어른들이 그 경전에 있던 그 단어들을 따와서 거기서 글자를 붙여서 자기들만의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뭐 암호라고 해야 되나? 뭐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리수 하면 망국의 근심. 딱 이렇게 진짜 짜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천 가지가 돼요.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창작을 쉽게 그런 문자를 약속된 문자죠. 그걸 가지고서 바로 전개하면 이제 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 이 서리라고 하는 이 시가 있는데 이거 재미있어요. 까닭없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나라 이제 주나라를 서주와 동주 이렇게 나누어요. 서주 시대에 그의 이제 거의 마지막 직점에 왔을 때 어두울 유자 있죠. 그 유왕이라고 해. 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들어봤죠. 포사라고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이제 푹 빠졌어. 그래서 정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쫓아내버리고 포사를 정비로 삼고 또 포사의 아들을 태자로 삼는 거라. 그러면 정비의 아버지가 있어. 그죠? 그럼 그 친정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신시야. 신에다가 정후 신후라 그래요. 그래서 신후가 주변에 그 견융족들하고 몇몇 부족들을 모아서 주나라를 침범해서 이제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뒤를 이은 평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 서주에서 이제 서주는 뭐냐면 그 수도가 그 호경이라 그래요. 호경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서안이 원래 서주의 수도였는데 그게 난리가 났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낙양으로 옮겼어요. 낙양이 동쪽에 있어서 그래서 동주라고 해요. 원래 있던 데는 서쪽이라 그래서 서주라 그러고 우리 왜 열국지 이야기할 때 동주 열국지 그러잖아요. 그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고 난 뒤 그 평양이 옮겼거든요. 자, 옮겼는데 그 이때 이제 수도를 옮기고 일종의 말하자면 그 화려했던 서주 시대는 끝이 나버렸거든요. 이제 쇠락한 천하가 이제 혼란으로 들어갑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럼 이 시대에 이제 어떤 그 서주 시대 때 그 배설을 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옛날 수도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쓸쓸해졌죠. 사람은 다 가고 없고. 우리 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뭐 그런 시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래가 망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시를 지었어요. 시를 지었는데 그때 지은 시가 이제 여러분들 한글 제가 발음을 달아 놓았습니다. 피서 이리 오늘 피지지묘로다 행매미매하야 중심요요라 지하자는 이하시문을 부지 안자는 의야하고 아이나니 유유 창천하 차인제오. 자, 이게 이제 원문인데 요 시경에 나와요. 우리 이제 글 배울 때 요걸 그냥 이대로 이제 쭉쭉 하루 종일 요거 지금 한수 읽어가지고 한 100번을 읽어야 돼. 그럼 이게 외워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까먹어. 또 외워. 그러면 이게 그게 반복이 되면 골수에 사무쳐서 쑥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떠풀이를 해보면은 자. 저 기장은 저 피서했거든. 원문에서 저것은 기장을 말해요. 자, 저 기장은 이삭이 줄줄이 이어졌거늘 저 피도 싹이 나도다. 길을 가는 발걸음이 더디니 중심이 흔들리는구나. 내 마음이 좀 뭔가
그 만국의 옛날 수도 인근에 왔을 때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나를 아는 이는 내 마음이 근심스럽다고 이러거늘, 즉 내가 이전에 벼슬을 아치었던 그것을 아는,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벼슬하고 몸담았던 그곳이 텅 비어 표처럼 되고 기장과처럼 뭐 곡식 저런 거만 이제 무성하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아 마음이 좀 안 되어서 그래 근심이 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람이 저기 빈터에 와서 무엇을 찾는고 이렇게 하리라. 아득하고 아득한 푸른 하늘아 이는 누구 때문인가. 그럼 마지막 임금이 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폐하부도하니 그래서 망국이 돼서 서주에서 동주로 이동을 한 거 아니냐. 여기는 보면은 이 망국의 하늘 막 이렇게 막 폐부를 찌른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표현을 안 하죠. 은근하게 이해하는 거야. 지산쌤 씨도 그래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은 몸소 봉기를 일으켰던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격렬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시라고 하는 게, 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거 나오는 대로 다 쏘아대면 아주 천박해 보여. 그러니까 그걸 정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만국의 하늘 읊었는데, 뭔가 읽어보면 볼수록 은근한 이런 맛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바로 눈앞에 막 붉은 선혈이 낭자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가지 않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예. 말씀드리죠. 예. 이게 이제 이걸 보시면 이걸 이제 우국시라고 보시는 분이 이제 없잖아요. 여기 나라 걱정하는 얘기가 어딨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티를 보면은 예. 이걸 보고 누가 우국시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아까 이런 것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저 기장은 이삭이 뭐 어떠고 피가 어떠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기장하고 피를 먹었어. 요즘엔 다 뽑아버리잖아. 기장하고 피 다 뽑아버리고 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이 시대 사람들은 기장하고 피를 먹었구나. 그러니까 생산력이 그게 안 된 거야. 그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유황이 포사라는 여자를 해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정사가 국가사예요. 그 왕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왜 나왔냐? 그게 대학에 있는 말이에요. 대학. 대학이라는 것은 제후라든가 천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일반 대부들은 그거 안 배워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려면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신제가를 못하는 놈이 무슨 치고 평천을 하느냐는 얘기가 왕한테 나오는 거예요. 왕이 집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분란이 생기니까 어때요? 나라 망했잖아. 그러니까 수신제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죠?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수신제가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수신을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이게 나라 얘기라고.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한테 나온 게 수신제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근대사에 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옛날 말을 한 번도 이렇게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사상을 보면은 고리타분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옛날에 태자 간택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지금 부인이 많단 말이에요. 부인이 10명도 되고 20명도 되면은 자식이 10명, 20명이야. 그럼 어떤 놈을 태자라고 간택해요? 장자상속제? 장자상속제가 된 적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똑똑한 줄 알아, 그놈이? 지금은 똑똑하지만 나중에 바뀌는데. 그때 뭘 보고 왔는 줄 아세요? 엄마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가 현덕하면 그 자식을 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철칙인 거야.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부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아니 그렇잖아요. 남자는 그냥 대충 밖에 놔도 돼. 근데 여자는 곱게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는 거예요. 여자는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요. 여자는 공주처럼 키워야 돼. 그래서 시집 보낼 때도요 곱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밖으로 내놓으면 깨진다고. 사기그릇처럼. 유럽에도 똑같았어.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캐리어우먼이 나오니까. 그런데 옛날 고대에는요 여자는 아주 곱게 키우는 거예요. 딸은. 그래서 딸을 가지고 낭중추라는 게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낭중보옥이라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찾는가 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뒤에 그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기장이 줄줄이 늘어지고 피가 싹이 나도다. 이건 자연에다 의탁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 마음을 표현 못하는 거예요. 저기 최공주 선생 있잖아 노래.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그냥 핸드치만 입에 물고 입만 바꿔 하는 거야. 맞아. 그렇죠. 절면 그렇지.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나라가 망했다고 땅을 치고 분통할 거예요. 그렇지. 그 선비가 채통이 있지. 그렇지.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 창천아 하늘은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벌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을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예요. 이게 저기 뭐야 김기 선생님 아니면 이게 해석 못해요. 왜냐면 이 통감을 모르는 사람은 이 조선을 못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해석을 일프고 해석만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보로 가서 또 봐야지. 부보에 이제 그 우국시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거의 부보의 작품 중에 손꼽을 수 있는 작품 중에 춘마, 봄날에 바라보다 진짜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시. 학교 뭐 교과서에도 웬간하면 이제 실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 시는 말이죠. 항상 그 시 자체를 음미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 항상 배경이 있거든요. 뭔가 작품을 하나 쓰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다. 그 스토리가 재밌는 거라. 그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손 박사님이 이제 역사에 또 아주 해박하시잖아요. 이 작품은 이제 알록산이 날이 일어났거든요. 당현종 때 현종이 이제 또 양귀비 여자가 이게 수준 제가가 잘 안 된 거예요. 제가가 잘 안 된 거예요. 적당하게 사랑하면 좋은데 너무 사랑해서 현종이 처음에 얼마나 그 선정을 펼쳤습니까? 막판에 가서는 저렇게 이제 거의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래 이제 알록산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쳐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도성이 다 또 혼란에 또 빠지게 돼서 피난을 가고 막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757년에 이제 함락되어 버린 그 장안에 다시 옛날에 있던 수도죠. 이때 장안으로 갔다가 낙양으로 갔다가 뭐 주위로 이렇게 좀 배회해서요. 이 현종 다음에 임금 때까지 이게 뭔가 안정이 되지 않았어. 이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수도 장안이 이제 함락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 작품을 지었는데 그 부보는 이제 이태백이하고 달리 시성이라 그래. 성인성자. 그 성인성자는 뭡니까? 육아적 성인이겠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그런 작품들이 두부한테 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춘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파산하제요 춘성 초목심을 감시하절루요 한별 조경심을 봉화연 사월이니 가슴 정한 금을 백도 수행단하야 혼욕 불성 잠을 자 이제 뜻풀이를 하면 국파산하제라 했거든. 국파산하제 춘성 초목심 이거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구절이에요. 진짜 멋있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국파했다. 나라가 망했다. 파괴됐다 이 말이야. 나라가 망하니 산하제라. 산하만 그대로 남아있구나. 맞지 그죠? 있고 성안에 보면 풀과 나무만 깊었구나. 성안의 봄이 옛날에 귀인들이 와서 노밀고 하더니 전쟁 난리통에 봄이 와도 그냥 초목만 그냥 할 일 없이 우거져 있을 뿐이다 이거야. 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시절을 슬퍼하니 꽃을 봐도 눈물이 흐르고 이건 이제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시대를 슬퍼하니 꽃을 봐도 눈물이 흐르고
이별을 슬퍼하니 새조차 마음을 놀라게 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새가 쩌쩌 이렇게 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감정의 눈물샘을 탁 건드렸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새조차 마음을 놀라게 하네. 전쟁이 석 달 이어지니 계속 이제 전쟁이 이어져 가니 집안의 소식은 만금보다 값지도다. 다 이제 이산 가족이 되었어. 지금은 이제 휴대폰 전화하면 되겠죠? 옛날에는 이제 그게 없지 않습니까? 뭐 후더지프면 잘못하면 이게 정말 오랫동안 이산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의 소식은 만금보다 값지도다. 이것은 이제 전쟁의 처참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신세를 둘러보는 거죠. 흰머리 쥐어 뜯으니, 자, 그러니까 흰머리를 이렇게 막 걸쭉걸쭉하면서 이렇게 뜯어모 이렇게 끓고 이렇게 머리털도 모으고 이렇게 가르고 한다 이 말이죠. 자, 흰머리 쥐어 뜯으니 또 짧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털이 자꾸 빠지고 짧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머리가 많을 때는 이렇게 머리를 말아 올려서 상투를 꽂기가 쉬운데 여기 머리가 다 빠져. 저 주변에 이제 보발하고 사는 그런 어른들이 많거든요. 이제 제 주변에는 하나 공부를 하니까 그런 어른들 보면은 연세가 들면은 여기 머리칼이 한 서너 개 남았어. 요거 딸 고무줄을 묶고 계속 밀어갖고 그걸 딱 쓰면 머리가 빠진지 그걸 안 보여. 자신만 알지. 딱 쓰잖아. 그걸 쓰면 안 보이잖아. 그죠? 벗으면 머리가 다 빠졌어. 이게 몇 가닥 남아있다고 그것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아도 빈혈을 이기지 못할 것 같구나. 빈혈을 꼽아도 머리털이 너무 다 빠지고 또 힘이 없어져 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구나. 즉 나라의 어떤 전쟁을 말하고 또 가족과의 흩어짐을 말하고 이제 끝에 와서는 자기 신세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쇠약해지고 해서 아쉽다. 이제 그런 작품이 이제 돼 있겠죠. 교수님 생각하시는 거. 이게 이제 그런 파마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 할머니들은 다 이게 하얘가지고 뭐 흰머리 해가지고 뒤에 비녀 꽂잖아요. 요즘 할머니들은 파마해 버리잖아. 옛날에 파마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 이거 기가 막힌 시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국파 산하제요 그 뭐죠? 그 성춘 초목심이라 이게 뭐냐면 황성 예터의 밤이 드니 월색만 고요해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 이게. 맞는 말씀이네. 이게 그 노래 이게. 이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뭐 딱 맞는 말씀이네. 성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전쟁이 나고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렇죠. 초목만 무성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슬픈 나라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 때가 이러니까 때를 생각하니까 꽃을 봐도 꽃을 보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제가 지금 꽃을 봐도요 이쁜 줄 몰라. 마음이 이미 삭막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제가 이제 이게 그 3시에 원을 시달려가지고 세상에 세틀해서 그런데 꽃을 보면은 아름답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삭막한 사람. 난 알죠 이거. 그러니까 새가 울면은 저 자식이 내 신세 한탄하는구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감정이입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고. 이거를 시로 이건 저 아까 계속 최공무 선생님을 얘기하는데 계속 그걸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백이숙제 뭐 어쩌고 그러는데 다 그 내용들이에요. 홍구전 그런 거. 그 다음에 봉화 연사머리 있잖아요. 봉화라는 거는 전쟁 나오면 봉화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봉화가 3개월 동안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전쟁이 얼마나 있었어.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저만금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터가 났으니까 가족 소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사요. 사가지고 걔한테 돈을 줘. 그래서 걔가 그걸 갖고 가서 알아보는 거야. 죽었나 살았나. 그때 그 직업이 지금 말하자면 그 배달민족처럼 그게 많은 거야. 그때 이게 만금까지 가는데 만금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요새 우크라이나에 전쟁터에 가는 거. 그 내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만금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야. 그걸 써가면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슬픈 거죠.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전쟁 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손 박사님께서 시를 공부하셔서 명시인이 돼요. 그냥 해석만 할 그죠? 뿐인데
아니 그건 이제 제가- 시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소프라노를 사랑했다가 망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시는요 외우세요. 이걸 외우시면은 그죠? 아, 외울 만한 가치가 있지.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딱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내용이 좀 그런데 러시아는요 러시아 정교를 믿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카톨릭을 믿습니다. 그 두 나라는 혼합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깨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성모님을요 성모님 모셔놓은 거를 전쟁이 딱 시작되기 전에 국외로 갖고 나가요.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길바닥에 나와서 울고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이해가 안 가죠. 걔네들은 그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 국파 산화제요 이게 성춘 초목심이라 이거 탁 하면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거를 딱 얘기를 하세요. 맞아.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봉화 연사머리요 가서 저 망금이라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전쟁은 안 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지금 선생님 어떻게 고르셨어요? 이거는 기가 막히시네요. 야 이게 참 이게 아까 수신제가도 그렇잖아요. 현정.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딱딱한 말을 붙이지 않아도 이런 작품을 통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감화를 시키고 느낌을 주고 뭔가 바짝바짝 머리에 이제 깨달음을 주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자고 이제 시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당나라가 이게 얼마냐면 우리가 동양 고대 사회에서 만들어낸 가장 그 완벽한 토지 제도가 균전제라는 건데 그게 무너져요. 이따가 이제 저녁에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이런 것이 시를 진짜 기가 막히시네요 이게. 확실히 시를 하시는 분이라 다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지산 선생님 시, 지산 김복한 선생님 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번역한 것 중에서 좀 쉽게 이해되고 이 외에도 굉장히 엄청 많아요. 다음 시간도 우국시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하나 갖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거 있죠. 이거만 예. 갖고 얘기를 해도 계속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 제목은 체포된 후의 회포를 적다. 이제 한자로는 피집 후 서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시의 이제 짓게 된 배경은 1895년에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났어요. 을미사변 하면 단발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발령이 발표되자 이제 그 지산 선생은 그 유생들을 모아서 이제 공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손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홍주 목사 이성우라고 하는 분, 그분이 뭐 어떻게 배심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단발령과 관련해서 일어난 전쟁은 실패하고 이제 구속을 당했죠. 이제 그때가 이제 을미년이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채도영 당경이니 인명 원우를 천지회색이 불사경하고요. 자 채도는 말이지. 이거는 이제 그 머리를 깎는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깎는 거, 이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길게 따왔던 이 상투를 자르는 거라. 그 당시에 일경들이 길 가다가 머리 상투를 쫓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머리 그 자리에 자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병들이 막 일어난 거야 이제. 이 유학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 몸과 틀과 이것들은 다 부모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감해상이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지 시야라. 효도의 시작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털을 깎는다? 이건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윤리강상이고 생명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머리를 깎느니 차라리 목을 벨 것이니. 이건 정말 직절하게 쓴 거지. 인명무원으라. 운명에 임하여. 이때 운명은 죽음이에요. 죽음에 임하여 무원으라. 원망할 것도 없고 허물할 것도 없다. 이제 나는 아무 이유가 없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이제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천지 이 회생이니 그러니까 천지가 이미 어두워져 버렸고 또 막혀서 꽉 막힌 이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이제 점차 우리의 국권은 침탈되고 우리의 전통은 무너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어떤 충신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어느 모로나 감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끝에 불사경하고 죽지 않고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을미의병을 일으킬 때 그때는 이제 딱 이것이 이른바 뭐 절명시라고 해야 되겠네. 이제 난 죽는다 하고 죽으려고 나간 거라. 근데 가는데 그게 전쟁이 실패했단 말이지 이제. 손 박사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이 시가 이거 많이 쓰는 시예요. 이거 오늘 이거 하나 갖고 얘기해도 재밌는데 제가 이제 아니 선생님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릴 때 이게 이승우란 사람이 변심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역사학자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홍성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1894년 을미사변이잖아요. 근데 1894년이 무슨 해입니까? 갑오개혁이 있던 해죠. 근데 갑오개혁을 왜 하게 돼요? 그때 엄청난 격동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동학농민전쟁이 있었어요. 1894년에.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죠. 동학농민전쟁에 진압을 할 때 그 민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명성황후. 난 민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민비는 아주 나쁜 사람 여자야. 근데 이미연이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그냥 뭐 그냥 나온 거야. 노래도 있잖아요. 그거 뭐지? 나 가거든 뭐 이건 다 그게 이미연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게 조수미가 노래를 또 좀 잘합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승리를 해요. 그때까지 민비는 청나라하고 짝짝꿍을 했어요. 그 생각해봐. 이게 우국충정시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서 농민들이 반발을 했단 말이야. 그게 반공령 때문에 그런데 그거 좀 설명을 좀 저 드릴게요. 그거 아시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산업화를 하는데 산업화를 하려면은 쌀값이 싸야 돼요. 저임금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가져가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밥을 못 먹는데 50%가 굶주리고 있는데 쌀을 한 60%를 가지고 일본에 가져가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쌀은 뭘 먹어? 그래서 이제 쌀을 못하게 수출 못하게 하니까 일본 애들이 뇌물을 써가지고 관리를 바꿔버려요. 민비 정권한테. 그래서 이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게끔 한다고. 그럼 우리 못 먹냐 말이야.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동학농민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뭐 수세고 뭐고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으면 정부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지. 청나라 애들 데려다가 그거를 진압을 한 거야. 외국 군대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도 파견한 거 아닙니까? 제물포조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본 놈이 들어왔어. 근데 일본 애들은 동학을 보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수십만 명이 죽어. 엄청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노사이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애들이 전쟁하다 안 되니까 그때 영국, 프랑스 애들이 베트남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남방 전선이 위험했기 때문에 청나라 애들이 주력 부대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일본하고 싸워서 질 수밖에. 그래서 일본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비가 이제 얘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때 와서. 그래도 얘가 계속 청나라 쪽에 손을 대니까 일본 애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 한국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비를 시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을미개혁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야반에 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고종을 유폐시킨 다음에 개혁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 갈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게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의병들을 잡아가다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홍성의 의병은 제가 이제 이쪽을 잘 알아요. 그 을미년에 일어난 홍주 의병은요, 관군이 데모를 했어요. 관군이. 경찰하고 군인이 데모를 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정도로 홍성은 그 반부패,
그 나라를 팔아먹는 애들에 대한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산 선생하고 이설 선생하고 이제 해서 이건 사실 안병찬 선생이 한 건데 그 집안하고 해서 의병을 한 거예요. 근데 홍주 목사가 이거를 처음에는 하기로 했어. 처음에는 홍주 목사 이승우가 의병대장이었는데 뭐 예, 이 사람이 의병대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때 최익현 선생, 면함 최익현 선생도 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배반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우국충정에 사로잡혀서 나도 하겠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이거. 내가 지금 뭐지? 내가 군인인데,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어떻게 데모를 해?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얘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을 사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형을 하려고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이걸 고종의 특사로 해서 이 사람이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고종이 왜 특사냐? 고종이 아간파천하거든. 예, 아간파천에서 친러 정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친러 정권이 들어오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에도 특사 해야 되잖아, 특사.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요. 정치가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제 풀어주는 건데 그때 김복한을 가둬놓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하죠? 머리 빡빡 깎이잖아. 그건 지산선이 머리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죽겠다. 선비인데 내가 머리 깎으면 나 죽는다. 그래서 이 상투가 민족 자존심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 애들이 잘못했지. 한국을 먹으려면은 좀 이렇게 머리도 좀 기르라 그러고 네, 차라리 파마약을 갖다 주든가 동백기를 갖다 준 거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제노사이드를 오래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안 돼서 일본에서 1980년대하고 90년대에 제노사이드가 엄청나게 연구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삿포로라는 데 있어요. 일본의 북해도 오키나와. 지금도 오키나와에서는 독립운동해요. 오키나와라는 섬도 일본 게 아니에요. 지금 요새 러시아 애들이 일본 애들한테 우리 국민들 탄압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누족. 그게 러시아 애들 비슷하거든. 러시아 원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본 애들이 탄압하니까 너 탄압하지 마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기서 벌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아이누족을 엄청나게 탄압해요. 그 아이누족을 탄압하던 방식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분들이 아셨어요. 지산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일본 애들이 1896년에 다 쫓겨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절치부심을 하지. 그때 1900년대에 영일동맹을 맺고 1903년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서 그때 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바람에 고립주의 노선을 했어요. 그 트럼프처럼. 그거를 끌어낸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1904년에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을사늑야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시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건데 그 뒤에 여기 또 나오죠. 예, 지산의 우국시. 이게 다 이거 꼭 나오네 이거 바로요. 예. 그럼 내가 따라서 해볼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 끝에 거 5번 시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4번 시가 그거잖아요. 5번도 내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5번 시는 보면은 요게 지금 이따가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을사조약이 일어나고 네네. 그때 또 이제 이 선생님이 또 일어났거든. 그리고 또 이제 감방에 또 갇혔어요. 그럼 이제 지금 감방에 갇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보통 때는 겨울 섣달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이게 대한 소환 이렇게 할 때는 감기도 들고 뭐가 막 몸이 안 좋고 그랬는데 이 감방에 들어가 있는 이 해에는 을사년은 이 지었거든요. 을사년 그 12월에는 날이 따뜻했다는 거라. 그래 이제 지산 선생이 이제 생각해 보시기를 야 이게 어쩐 일인가? 하늘이 혹시 무슨 나를 도와서 우리를 도와서 무슨 뜻이 있어 그러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러한 생각을 실어서 이제 읊어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금 단발령 관련된 게 을미년이잖아요. 을미년에서 가고 이제 을미년부터 쭉 하면 10년 가면 을사년이 들어가요. 그 10년 동안 이 사이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분이 이제 살았던 거죠. 그 요게 군데 시가 있어요. 그거 보면 다 또 어떤 데는 보면은 그 함께 감방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앞에 을미년에 그때 몇 명이서 연부를 그러니까
한 7, 8명이서 이 지역에 같이 잡혀갔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선비니까 시를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설 선생도 두 구절, 지산 선생도 두 구절, 또 어느 내가 이 지역 분이에요. 어느 선생 두 구절 해서 이렇게 긴 장편 시를 읽고만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간방에 쭉 둘러앉아서 김공 하시오 그러면 이제 두 구절 탁 읽고 또 두 구절 읽고 그렇게 했던 작품이 두 개 있더구만요. 그럼 그 뒤로도 굉장히 이 10년 동안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어른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겠지. 이게 이제 나라로 넘어가는데 지식인으로서 이거 그냥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불가항력이다 말이지. 그 가슴이 애가 탔겠죠. 그런 것들을 군데 실어서 촉촉 이렇게 엮어내었는데 이 부분 조금 어찌 보면 여유롭고 좀 재미도 있는 것 같으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뭐 충신이지 조선 충신이죠. 이제 충신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려고 이제 이 시를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대소야 내병이 한데 금년 나불 나녀 주는 은근천이 공지부와 아이오 한비 노설 진을 자 여기서 이제 그 겨울이 따뜻해지는 이상 기온 현상 이제 을사년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이한 매병이라 그러니까 대한 소환은 늘 사람을 병들게 해서 춥고 감기 들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원래 내가 지금 그 을사년에 이 감옥에 있는 이 12월 달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금년 12월에는 따뜻하기가 온것 같네. 은근한 하늘의 뜻을 그대는 아는가. 이 이제 지선생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하늘이 우리를 편안케 도와서 다시 국권을 회복해주게 하시려나. 또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내가 보잘것없는 이 몸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한 이 나 김암호를 뭔가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당신 좋은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자기 위안을 삼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은근한 하늘의 뜻을 그대는 아는가. 하늘이 이 감방에 있는 나를 죽지 않게 해준 뜻이 있었을 거다. 그게 뭐냐? 감옥에 묶여 있는 신하가 있기 때문이라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 신하, 불쌍한 이 신하를 위해서 하늘이 야, 너 추위에 떨지 말아라 하고 여느 때 대한 소환과는 다르게 봄처럼 따뜻한 기운을 불어주었다. 여기는 그냥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막 이게 격렬한 그런 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런 게 들어있지 않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이 불행을 다행인 것처럼 뭔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읊어내신 거라요. 이건 거꾸로 얘기했죠. 참 답답하다 이렇게 이제 힘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낸 뭐 성비로서 돌을 닦은 뭐 마음의 여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일에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이것을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이런 모습은 또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마음 수양을 많이 한 분이라서 또 이렇게 읊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이지. 네. 예. 이게 1914년이 아니라 1906년 아닌가요? 이게 1906년 같은데. 아니 그 연보 을사년 쪽이었는데 을미년 뒤에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시 앞에 네.
을자가 을미년 또 10년 만에 또 을자가 돌아와서 네. 내가 곤란을 당하게 됐다 하면서 거기에 달려서 나온 시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 4번에서 예. 을사년 을사늑약 체결 후에 이제 이설가 투옥됐다는데 예, 예. 이게 아니라 근데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설 선생이 190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 달에 체결이 돼요. 11월 달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의병은 1906년에 나오거든요. 예. 그때는 지산 선생이 아직 투옥이 안 되고 1906년경에 그 전에 그래 투옥되셨나요? 을사년하고 을미년 투옥됐어요. 예, 두 번. 예. 예. 아, 두 번 됐구나. 예, 예. 네. 한 번으로 된 게 아니고. 예, 예, 그렇구나. 을자 달릴 때마다 감방이 갔네. 아니, 내가 그게- 오행을 하잖아. 그 목성이 비칠 때마다 을이 그 목이거든요. 목성이 비칠 때마다 내가 감방이 갔다는 그런 아, 선생님이 투명하게도 대가예요. 가불 때 사주 그걸 제가 잘 팔자가 알잖아. 대가예요. 그러니까 을은 목이잖아요. 목성이 두질 때 내가 그때마다 감방에 가서 지난번 목성 때 을미년 그때도 감방 갔는데 을사년 또 목운이 왔을 때 또 내가 감방에 갔네 하는 고시 뒤에 여기 나와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을사년인데 여기 홍주 의병이 1906년에 일어나요. 왜냐면 을사늑약이 1900 아 그래. 요거 다음에 이제 의병이 일어나. 예, 그렇죠. 의병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그거는 예, 예. 다음 시에 이제 그거 소개할게요. 예, 그거 나오는데 병오년부터 또 시가 나오죠. 그렇죠. 예,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을사년인데 1905년 11월 달에 이게 나와요. 그때 참 이게 지산 선생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서울로 가는데 그때 일본 애들이 진주했던 데가 어디냐면 용산이에요. 지금 청와대 국방부 자리.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간다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게 일본 애들하고 최초의 소파 협정이 맺어지는 자리고 일본 애들하고 미군하고도 소파 협정이 거기서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그 청와대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치욕의 현장이거든 거기가. 근데 이제 무당들이 얘기할 때 신도안이 거기랍니다. 계룡대가 아니고 거기래요. 그렇게 영설에 뭐 땅을 파면은 황토기 나온다고 전대나. 그래서 이제 무당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택해서 끌려간다고 그러는 나는 낭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치욕의 현장입니다. 그때 지산 선생님이 투옥됐잖아요. 예. 투옥되셨는데 그 지산 선생을 취조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의 경무총감인데 예. 그 사람이 러시아로 파견이 됩니다. 예. 1900년대에. 예.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레닌한테 선거 자금을 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대주니까 아니 저 선거 자금이 아니라 이제 공산 혁명이 이제 1917년인데 그 짜르가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예. 그래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돈을 대줘요. 그러니까 1900년대에 러시아 황태자가 오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가지고 그 레닌한테 돈을 대줘가지고 그쪽에서 폭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못 놔요. 끝까지 못 놓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일본이 러일 전쟁에는 도저히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일본이 어떻게 러일 전쟁에 승리합니까? 이 아시아의 나라가 러시아는 제국주의인데 그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못 놓게 방해 공작을 했어요. 일본 애들이. 그 책임자가 바로 지산 선생을 취조한 사람이야. 근데 참 이게 역사 내일 아마 김영옥 선생이 이제 와서 하세요. 독립운동사. 근데 그 양반이 그걸 잘 알아요. 머릿속에 약간 그 백과사전이야 그 양반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었고 그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안병찬 선생이나 이설 선생도 들어가시고 다 들어가죠. 예. 네. 그때 참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 그 안병찬 선생 시도 그 있었어요. 예. 그 사실은 안병찬 선생이 1896년에 있었던 의병은 안병찬 집안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설 선생하고 지산 선생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셔서 벼슬을 했기 때문에 이 향당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안병찬 선생이 아버지인가 그분하고 홍주향교에 전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안병찬 선생을 이설 선생이 찾아가는데 그걸 누가 소개를 하냐면 이쪽에 이제 그 이동필 선생이라고 한평희 씨 그 사람이 소개를 해요. 예. 그래서 광시에 안희중 선생을 만나서 안병찬을 가는데 그때 도둑놈들이 잡아가뒀죠. 그 시로 나오죠. 예. 예. 도둑놈이 잡아가두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안병찬 선생이 선비니까 거길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이 동학 잔당이다. 죽인다. 딱 보니까 지산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어른인데 이놈들아 그러냐.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의병을 같이 했다. 그런 설도 있어요.
이 지산 선생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왕의 이 사람이 그 저 태자의 선생님이었잖아요. 가정교사. 그렇지. 그 네, 우리 집에 스님께서 있고. 우리 집에 그 서연인 거. 네. 왕한테 하는 거는 경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태자가 가르치는 건 서연인데 그 서연에서 주고받던 문답 교육했던 내용이 그 문집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번역을 해서. 그리고 이게 저 지산 선생이 요때 그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예. 봄볕이 따뜻하다 이렇게 하다가 일본 놈 생각하니까 괜히 그냥 아주 기분 나쁘다 그런 시도 하나 있죠. 그 시가 이 양반은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봄날이 따뜻하면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저하고 마음이 똑같은지 이게 삭막한 거야. 그래서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봄날이 따뜻해도 아직 도예가 나는 거예요. 난감하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참 이게 멋있죠. 감옥에 묶여 있는 신하가 있기 때문이라네. 그렇죠. 이게 은근한 하늘의 뜻을 아는가. 겨울엔 추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뜻한가? 하느님께서 의로운 우리들을 그렇지. 보살피셔서 이렇게 그렇지. 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들이 저 같으면은요 싸워야지. 싸워야지. 그 주역의 그 괴 때 그 복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지 그 동짓달 괴가 뭐죠 그게? 복귀 지뢰 복귀. 복괴죠. 예. 예. 그 전에 박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어른들은 뭐라 그랬냐면 주역에 의하면 추위가 닿으면 따뜻함이 온다. 힘든 것이 닿으면 뭐 고진감래 온다.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돌고 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 독립된다. 때를 기다리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 이 양반은 그랬어요. 이 양반 씹으면 저 문집 보면은 그 주역 같은 거 얘기해갖고 참 이 노인네를 어떻게 하나. 얼마 전에 이 음력으로 3월 15일이 지산 선생 기일이에요. 음력으로.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분인데 어떠세요? 재밌습니까? 네. 시가. 근데 시를 이렇게 선생님이 시를 잘하세요. 김기 선생님이 오늘 시를 잘 지으시고 이게 한번 그 문자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그런 거 한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한시 짓는 법을 한번 해보시죠. 그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네. 요즘 한시 백일장 해서 뭐 이게 네. 사람들 시 지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뒤에 기회 되는 그렇게 하죠. 뭐.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한자를 한 1000자만 하나도 짓죠. 그렇게 많이 몰라도 돼. 그렇지. 네. 아니 그 천자에서 그 원칙만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한번 한시 짓도 하면 여기 결성 해서 발간을 하실 수 있죠. 이현준 선생님 뒤에 기회 치면은. 되면 그 발행. 그럼. 그래서 저 신문에도 내고. 그러세요 오늘. 아니 그러니까 김기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결성하기가 우국 향교 아닌가? 그러니까 뭐 여기 우국도 하고 여기 보니까 뭐 우도 네. 도도 걱정하고 또 서정도 하고 회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좋지. 네.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이 시를 이어서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병호 정미 뭐 이럴 때 또 의병운동 또 막 그렇죠.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내용에 담긴 그런 시를 우국시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에 이제 작품을 조금 더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좀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래 하고 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이 화분은 안 하는가요? 요건 시간이 또 애매해서 따로도 해드릴게요. 네. 감옥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도 보면은 옛날 분들이 그 대소이한 내 병이니라 옛날에 사람들이 봄에 많이 죽는데요. 이때 병 걸려서 그때 죽는 거죠. 추우니까. 그 다음에 거기 금년 나벌 난 여춘이라. 예. 그 나벌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랍 뭐 이런 쓰기 쓰죠. 구랍 뭐 이렇게 신문에 보면 옛날에 구랍이란 말을 써. 그 옛구자 써가지고요. 그 12월을 말하는 거죠. 그거죠 구랍이. 예, 맞아요. 네. 나벌이라고. 나벌이란. 요것도 좀 나벌이란 말을 한번 써보세요. 나벌.
그렇지. 친구들한테 편지 보낼 때 12월 달에 나버리라 그래. 아, 12월까지 나버리는 예. 건가요? 불합이란 말도 쓰고 그러지. 뭐가? 그 불합 며칠 뭐 입구자. 예구자 썼어. 아, 불합치지만 아니고 불합.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이런 사람들 뭐 무슨 한시를 이게 참 이런 게 이게 참 그리고 이게 시가요 어르신들은 선비들은 아까 제가 이제 음악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오음계 얘기라고 뭐 반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극적반 그래서 아주 기쁠 때는 슬프고 눈물이 나고 지금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면 울음이 눈물이 쏟아지고 왜 이렇게 우냐? 어머니 왜 우세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그렇게 하듯이 너무 슬프면 헛웃음이 나오듯이 그게 찾아들으면 이렇게 돌아온대요. 돌아오는데 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게. 뭐 천지 자연 일기가 이제 돌고 입춘이 왔어. 그다음에 이제 한 더운 이제 뭐 입하가 와서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동지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순환론적 그런 사고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또 좀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맞기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1년 365일이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태양이 수소가 고갈되면 태양이 없어져요. 그럼 태양계가 사라져 버릴 수 있어. 사라지거나 아니면 태양계 쪽에 있는 별들이 따라서 동시에 없어져 버릴 수 있고 아니면 살아남는 거는 자기들끼리 회로가 다시 출렁출렁 혼란 속에서 몇십억 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시 회로가 이제 만들어지거든.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일정한 법칙이 있을까? 그게 네. 사실은 그 사고가 예. 전근대적 사고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게 이 동양을 망친 거야. 동양을 망친 거라고요. 동양의 윤리를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는 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법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지금 동양은 법이 윤리의 신여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사회가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이제 다시 검토하려고 막스 베버를 봤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근데 막스 베버를 이해하려면은 사회학이 아니라 해겔을 알아야 돼요. 그 철학적 체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산 선생님 저는 이런 시를 보면 어차피 이제 아시아적 사고니까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변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현대 사회에 못 살아요. 이런 사고는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회로가 네. 무슨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일정한 이 법칙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태양계 중에 뭔가 별 하나만 소멸되어도 이 회로가 다시 바뀐다고. 1년이 365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범위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극미의 세계와 극대의 세계는 같다고 그러지 또. 규칙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없다. 예. 거기는 규칙이 없고 중간 단계에만 규칙이 있다.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물을 이루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 컵이 있잖아요. 이걸 자르면 이제 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더 자르면 원자, 소립자 더 잘라. 계속 자르면 맨 마지막에 가루로 내면 양자가 나온대. 그 양자 역학, 양자 일어날 때 양자거든요. 그 양자를 더 자르면 뭐가 됩니까? 맨 마지막에. 그게 기예요. 그걸 미소단자라 그래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기들이 있어요. 그 기가 쌓이는 거야. 그 쌓이는 걸 우리는 뭘로 알죠? 수학의 적분으로 알잖아. 적분이 그 개념이거든. 그게 쌓여가지고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동양 사고가 다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은 똑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지. 똑같은 게 아니고 그치. 규칙이 그치. 운동에 규칙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참 그게 중간 재미난 게 단계는 이게 물질로 됐기 때문에 틀이 짜여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물질의 원소 단계 이제 크크의 단계고 그 활동들은
무의식적으로 활동하거든. 그러니까 룰이 없다는 이야기지. 예. 그것들이 모여 끊기는 가운데 비로소 리라고 하는 것도 그때 느껴서 생겨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게 이제 동양적 사고고 서양에서는 이 세상은 하느님이 만들었대요.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뭐참 옛날 어르신들 그렇지 뭐. 하여간 재미있으셨으면 하고 그런 의미밖에 마치고 또 차 한잔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아주 고생 많이 아이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